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제, 글로벌 물류라는 질서가 완전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 이 키워드를 꼭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말씀하셨던 공장 내에서의 질서 말고요. 세계 경제 질서에서의 물류 관점에서 이 단어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다. 그 단어가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경학적 분절화. 여러분, 러우 전쟁이 22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금방 끝나겠지 뭐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22년, 23년, 24년, 25년 내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전쟁 안 끝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확히 되짚어 보면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세계화의 시대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것뿐이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시작됐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내내 전쟁과 함께했다. 1980년부터 2022년 러우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세계화 국면 약 40년 동안의 세계화 시대가 특이했던 것이고 다시 평범한 분절화의 시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게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IMF, 월드뱅크, OECD, WTO 세계 국제기구의 공통된 전제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이렇게 지구본을 구성하는 200개의 나라가 퍼즐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이게 세계화의 모습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AI한테 부탁해서 그린 거예요. 이 200개의 나라가 퍼즐이 흩어져서 파편화된다. 분절화된다. 이 분절화되는 현상이 지경학적 분절화인데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나온 약 40년 동안에는 GDP 대비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가 혹은 한국 경제가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던 그게 세계화의 시대인 겁니다. 근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멈추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슬로벌라이제이션 되다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이제 세계화가 멈추고 파편화된다. 퍼즐이 흩어진다. 전혀 달라진 세계 경제 국면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물류 관점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전개됩니다. 거기에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올려잡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 2026년 8.2% 증액합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예요. 근데 방위 산업 예산이 8.2% 증액해요. 얼마나 강한 속도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방위 산업으로 돈이 몰렸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방비를 올려잡아요. 자, 그러면 이쪽 권역들이 국방비를 이렇게 올려잡아요. 미국이나 유럽 진영이 국방비를 올려잡아요. 그러면 적대 국가 진영들은 국방비를 낮춰잡을까요? 또 올려잡겠죠. 세계가 국방 예산을 올려잡습니다. 전쟁이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AI까지, 무인화까지, 전쟁의 AI화, 전쟁의 무인화, 전쟁의 드론화까지 전개되다 보니까 공격이 쉬워지는 거예요. 인명살상 없이 그냥 공격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시화가 전개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현상이에요. 이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 속에 방위 산업의 규모는 커져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위 기업들도 결국 뭐를 또 어떻게 수출할까, 뭐를 또 어떻게 첨단화할까 이 고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나 여러 로봇 기술도 피지컬 테크놀로지도
피지컬 AI 테크놀로지도 방위 산업 쪽에서의 기회가 많이 놓여지겠구나. 왜? 여기 예산이 집중되니까요. 그렇게 조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세계 각국에게 약탈을 시도하죠. 우리 무역 적자야. 이 무역 적자가 한두 해예요? 계속 흑자다가 갑자기 무역 적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하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IEEPA법인데 그거를 대법원이 과연 인정해 줄까 지금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앞에 보여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역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게 뜯어내죠. 식민지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거라고요. 세계화가 멈춘 겁니다. 강자가 약자에 침략을 해서 주권 빼앗고 인력 빼앗고 노동력 빼앗고 자원 빼앗고 하던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지경학적 분절화를 더 가속화시켰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물류 관점에서 중요한 거. 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수출액이 안 줄어요. 중국의 수출액이 안 줄어요. 일본의 수출액이 안 줄어요. 대만의 수출액이 안 줄어요. 세계 각국의 수출 국가들이 수출이 안 줄어요. 이상해요. 왜 수출이 안 줄을까? 미국이 관세를 그렇게 높게 부과하면 세계 교역액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뿐이고 미국을 향한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루미늄, 철강 관세 25% 미국이 부과하니까 중국이 미국엔 수출 못하겠네? 유럽으로 갑니다. 우리 철강 15% 할인해서 줄 테니까 우리 거 받아주세요. 유럽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고마워요. 값싼 철강 알루미늄을 조달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뭐 합니까? 파편화된 다음에 합종연횡, 이합집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합집산 합종연횡하는 대표적인 세기의 사진, 이 장면이죠. 세상에 인도와 중국이 함께 하기로 하는 거예요. 세계 GDP의 미국이 26%예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74%입니다. 역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나름의 연대, 살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런 행보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이 일컬어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자리에 뭐 연설하거나 이런 자리에 가셔서 세계화의 시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으로 직원들이 옛날 사람이네. 지난 트렌드를 얘기하네. 그러니까 세계화는 끝났다고요. 분절화의 시대입니다. 지경학적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또 재미있는 현상이 학계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지정학을 공부하고 지정학자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의 현상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거대한 트렌드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경제에도 주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수평축이 장기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지나온 100년 동안 가장 높게 성장한 나라예요. 오른쪽에 있죠. 이 수직축이 뭐냐면 교역액에서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늘었나, 다른 말로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수직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일 우상단에 있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화의 시대,
교역을 통해 성장해 왔다. 근데 이제 세계화가 멈추고 분절화가 전개된다면 교역을 통해 성장하는 그 공식 말고 또 다른 공식이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인도처럼 내수 기반을 강화한다든가, 미중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수출 대상국으로 다변화한다든가, 지금까지의 공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줍니다. 이게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거대한 현상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22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어도 될 만한 현상인데 그때쯤에는 이 얘기를 해도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세계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경학적 분절화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 동의를 받기 어렵어요. 왜? 세계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동의를 받아내기가 쉬워요. 트럼프 덕분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경기 판단을 좀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러다가 막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경제 위기 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올 것 같으세요? 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걱정돼요? 혹시 지금이 경제 위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경제 위기다. 근데 정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재계 예를 들어서 상위 한 300대 기업들 보면 CEO나 오너들이 다 이미 경제 위기다라고 절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세계 경제가 경제 위기에 직면했었던 적이 정확히 4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는 어떤 것이냐?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인 거예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버린 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 고착화라고 경기 판단을 하시는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 세계 경제는 과거의 중성장 고성장으로 회귀되지 못하고 갈수록 저성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저성장 고착화 이렇게 경기 판단을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저성장 고착화. 네, 한 번만 더요. 저성장 고착화. 감사합니다. 자, 일단 경기는 저성장 고착화다. 근데 이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경제가 저성장인데 아니 왜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는 거죠? 왜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인 거예요? 은값은 왜 또 역사상 최고점인 거예요? 코인 가격은 무슨 1억 3천만 원이나 해요? 우리나라 말고 재정 위기라고 들었던 유럽도 역사상 최고점, 일본도 최고점, 세계 각국이 증시가 다 날아가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이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로봇, 공급망, 물류를 비롯한 이 실물 경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가 메인 스트리트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논하고 있는,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주가, 금값, 코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이것은 자본시장이에요.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부분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대중들을 만나지만 하나같이 하는 질문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집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상식을 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날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실물 경제는 온통 규모예요. 규모. 그 기업의 매출액, 나의 소득 월액, 그 나라의 수출액, 그 나라의 GDP, 온통 규모예요. 근데 자본시장은 뭐예요? 자본시장은 온통 가격이에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돈의 이동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하죠. 경제가 안 좋을 때 확장 재정하죠. 경제가 안 좋을 때 추경 편성하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소비 쿠폰을 뿌리는 거예요. 전 소비 쿠폰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 쿠폰의 당위성이 더 인정받는 거예요. 긍정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반일지라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 쿠폰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그 소비 쿠폰을 왜 뿌려요? 우리나라 적자인데. 흑자인 상황과 적자인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25년까지 내내 적자예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나라예요. 2019년부터 계속이요. 정권에 상관없이 정치적 지적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적자 재정 상황 하에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건 경제에 굉장한 부담을 줘요. 왜 그런지 지금 좀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소비 쿠폰 받으면 좋죠. 당장 좋죠. 근데 정말 장기적으로도 좋을까? 그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돈의 이동을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왜 오르는 건가? 2020년, 21년 팬데믹 때 경제 어땠어요? 팬데믹 경제. 우리 물류업은 더 심했죠. 아작났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냥 말 그대로 경제 위기였어요. 자, 근데 집값이 어땠어요? 폭등했죠. 주가가 어땠어요? 폭등했죠.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이 상승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주가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견인하는 건 유동성이다. 돈의 이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해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가 올랐어요. 22년부터 초인플레이션이 오죠. 물가 잡겠다 하면서 세계가 하나같이 금리를 인상하죠. 이게 긴축적 통화 정책이에요. 이때 주가가 떨어지죠. 이때 집값이 떨어집니다. 역시 제 24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25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25년 경제는 피벗의 시대다. 높았던 금리에서 점진적으로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조정해가는 국면이다. 다른 말로 유동성 장세다. 금리를 인하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그냥 부동산 시장만 보고도 증명이 끝납니다. 20년, 21년 완화적 통화 정책, 낮은 금리, 유동성 폭발에 따른 집값 상승인 거고요. 22년, 23년은 유동성 수축, 금리 인상, 긴축적 통화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조정되는 거고요. 지금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완만한 금리 인하, 신중한 금리 인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강보합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큰 틀에서 이 거시경제의 흐름하고 모든 톱니바퀴들이, 부동산, 주식 모든 톱니바퀴들이 같이 맞물려 갈 뿐입니다.